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번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고추 한 봉지로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비법 준비했습니다. 어떤 요리에도 활용 가능한 만능 고추 양념장, 그리고 어떤 요리에도 곁들이기 좋은 고추절임 장아찌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목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젯밤 전격적으로 시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여파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 갖고 왔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선포로 국민들의 불안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혼란들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한밤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기 때문에요. 다음 날 직장인들의 출근길 혼란이 초래된 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재택근무를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 이 계엄이 해제되면서 다시 정상 출근하라는 공지가 내려와서 혼란이 빚어진 건데요. 또 비상식량 주문이 급증 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선 분유와 기저귀를 비롯한 생필품 수요가 늘어났고요. 온라인에선 새벽 배송 마감 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우유, 쌀, 라면이 검색어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아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계엄령은 재난 문자 해당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게 지금 행자부의 설명입니다. 일단 정부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뉴스, SNS 등을 통해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여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을 때도 문자는 또다시 발송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문자를 따로 발송하진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이 속보 때문에 행복한 아침 네. 방송이 안 됐었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장래희망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두 분 혹시 장래희망이 어렸을 때 무엇이셨나요? 저희 때는 남자들은 대부분 대통령 아니면 네. 장군이었어요. 장군 대통령.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나운서가 그 장래희망에 꿈을 이룬대요. 네, 적어둔 게 있더라고요. 네, 깜짝 꿈을 놀랐어요. 진짜 실현하셨는데 저는 교사가 꿈이었고 그래서 교직이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 조사를 해옵니다.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하는 건데요. 초등학생은 운동선수가,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가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보니까 운동선수 그리고 교사가 인기가 많군요. 그럼 이 직업들 말고도 어떤 직업들을 선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운동선수는 무려 6년 연속 1위를 기록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 뒤로는 의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교사 순서였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희망 직업 1위는 이 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가 된 2015년 이래로 매년 교사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 교사 다음 순위의 희망 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경찰관, 약사 순이었고요. 고등학생들은 간호사와 군인, 경찰관, CEO 순이었는데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다는 답변이 1위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평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청소년기에는 꿈, 직업 이런 게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기도 네. 하고요. 아예 꿈이 지금은 없다라고 답변하는 학생들 비율도 상당한데요. 일단 희망 직업이 없다는 비율은 중학생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29%와 초등학생 20%가 지금은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은 77.3% 지난해에서 올해는 66%대로 하락했고요. 반면 취업은 7%대에서 13%대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의 꿈 물어볼 때요. 꿈하고 직업하고 이렇게 두 문항으로 나눠서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꿈은 아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직업은 의사. 꿈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직업은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꿈이 의사고 꿈이 변호사면 불쌍하잖아 우리 애들이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2022년도보다 0.8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의 수명이 늘어났다. 좋은 소식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생명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3.5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기대 수명은 1970년 이래로 꾸준히 늘어왔고요. 2022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0.9년이 감소한 82.7년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다시 0.8년이 증가했는데요.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이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들과의 평균치와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이 더 높았습니다. 네. 사망 원인 확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암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사망 원인 확률로는요, 암이 19%로 가장 높이 집계가 됐고요. 폐렴과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각각 10%였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6.9%로 수치가 높았는데요. 사망 원인에서 암이 없다면 기대 수명은 무려 3.3년이 더 증가합니다. 심장 질환이 없으면 1.2년, 폐렴에 걸리지 않는다면 1년 정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해서 네. 이런 병들은 이제 나중에 또 고칠 수도 있고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집에서 직접 장을 담궈 먹는 장문화가 있는데요. 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선정됐다는 소식 갖고 왔습니다. 네,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는 한국의 장. 줄지어 있는 그 항아리를 보면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정겹잖아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정했다고 하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파라과이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 전통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종묘제례와 제례악부터 판소리, 강강술래, 장담그기 문화까지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담극이라는 공동의 행위가 평화, 소속감을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봤고요. 때문에 이런 등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이름이 같죠. 간장, 고추장, 된장. 그런데 담그는 이에 따라서 집집마다 그 맛이 다 달라요. 참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 다채로움이 또 등재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장류는 집마다 맛과 방식이 다르고요. 어머니에서 딸로 또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지면서 각각의 역사, 전통을 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을 각각 만들 수 있고요. 바로 지난해 사용했던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장류를 포함해서 소스류 수출액이 3억 8천만 달러, 약 5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올해도 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장, 이 장 맛이 이제 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외투 그리고 방한용품도 챙기시면 좋고요. 면역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에 최대 3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10도, 부산 12도로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네, 겨울로 접어들면서 나날이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영하 4도까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사한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60년 12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대학로에 가면 연극은 소극장에서 보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나라 최초의 소극장은 어디였을까요? 야, 최초라니까 좀 어렵네. 최초? 네, 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을지로 2가에 원각사라는 소극장이 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12월 5일은 우리나라 최초 소극장 원각사가 화재로 사라진 날입니다. 아이고. 원각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극인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고 소개할 수 있는 소극장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날 불길 속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각사. 왠지 사찰 이름 같기도 한데.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이 돼서 우리가 최초의 연극 공연장을 못 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각사가 최초의 소극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전에 우리나라에 원각사라는 이름의 극장이 있었다면서요? 네, 원각사가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사찰 이름도 맞습니다. 네. 지금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있던 조선시대 절 이름이 바로 원각사예요. 그때는 원각사 할 때 사자가 절사자인데 지금 이 극장들은 회사할 때 사자를 쓰는 원각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소극장 원각사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신문로, 지금 세문안교회 자리에 설립되었던 최초의 국립극장 원각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건물 안에서 공연하는 극장 문화가 우리에게 없었는데요. 1908년 이때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근대식 극장이 처음 생긴 겁니다. 남성 명창 40명, 여성 가기 24명, 총 64명의 전속 배우를 두었고요. 민속무용,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등을 주로 공연했고 때로는 판소리로 창극을 만들고 창작 연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원각사 대표가 이인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근대소설 작가이면서 또 이완용의 신복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자기의 작품 신은하계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신극화해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각사는 1914년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되고 맙니다. 네, 우리나라의 근대 연극의 시작을 알린 곳인데 화재로 사라져버려가지고 정말 아쉽긴 한데요. 이 원각사 라는 이름은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일제 강점기에도 국내 연극계에서 소극장 설립을 시도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 끝내 실행되지를 못했습니다. 해방 후에 1950년대까지도 연극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전혀 없었어요. 이에 당시 정부의 공보실장으로 있었던 오재경 씨가 대학 선배였던 극작가 유치진 씨와 협의해서 소극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8년 을지로 2가에 원각사가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에 소극장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2층 복층 구조의 총 306석 규모였습니다. 최초의 국립극장이던 원각사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원각사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나라 연극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제대로 생긴 건데 그러면서 연극계에 새바람이 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침체에 있던 극단들이 활기를 띠었고요. 제작극회 등 극단들이 창단되면서 현대극이 원각사 무대에 올랐습니다. 궁중무용, 판소리, 마당극, 인형극 등 민속예술 무대도 활발하게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대관료나 공연료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예술가들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개방돼서 기성 연극이 아닌 실험성 있는 작품을 공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연극인들에게 아주 좋은 장소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중극장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현장이 바로 이 원각사였네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원각사에 화재가 발생한다고요. 네, 1960년 12월 5일 오전 11시 16분경 원각사에 화재가 일어나고 맙니다. 불은 2층 건물을 전부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화재 원인은 대기실에 설치된 전기난로의 과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국립극장 원각사가 불탄 지 46년 만에 소극장 원각사도 화재로 소실돼 버린 거죠. 이후 1995년에 국립정동극장이 최초의 근대식 극장, 1908년에 원각사 복원을 이념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14년과 1960년 원각사는 2번이나 불길 속에 사라졌지만 두 원각사 모두 우리나라 공연 문화를 개척한 산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컬처의 원 발상지가 된 원각사. 네, 네. 아유, 소실돼서 볼 수 없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12월 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 뭘까요? 이 막걸리 아니에요? 막걸리일 것 같다. 네, 막걸리. 쌀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네, 쌀 막걸리. 뭐 오래된 건 모르겠습니다. 제 최애는 뭐 이익주다. 뭐 이렇게. 아, 정말. 그 이익 주는 술? 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1977년 12월 8일은 쌀 막걸리 시판이 14년 만에 재개된 날입니다. 막걸리는 시대에 따라 주재료가 바뀌는 순환사를 겪었는데요. 1963년부터 쌀 막걸리를 금지하고 대신 밀 막걸리를 빚게 했다가 14년 만에 다시 쌀 막걸리가 서민들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60년대부터 쌀막걸리 허용했다 안 했다가 참 부침도 많았고 그렇지만 오랜 동안 정말 서민의 술이었고요. 저는 요즘에도 이제 등산 좋아하니까 네. 산에 갔다 내려오면 꼭 막걸리 한 잔씩 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맛이 있어요. 아, 막걸리 뭐 맛있죠.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막 대학교 가서 신입생 때 술을 처음 마셔보니까 막걸리에 사이다를 이렇게 막 섞어서 네네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네, 이 막걸리는 쌀과 보리, 밀가루 등 이 곡물을 쪄서 누룩을 섞고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술인데요. 막걸렀다 해서 막걸리란 이름이 붙었어요. 막걸리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청동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면서 빚어섰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고려시대 문인들의 문집 등에서 막걸리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막걸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민들의 술이 되어왔습니다. 네, 막걸리 역사가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 막걸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쌀 막걸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금지를 하게 됐을까요? 쌀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쌀이 남아 돌아서 문제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쌀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쌀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판단한 정부는 1960년대부터 범국민적으로 가정에서 쌀 소비를 줄이는 절미 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혼분식 운동을 추진하면서 보리콩, 조 등 잡곡을 섞은 혼식밥과 밀가루 음식 먹기를 권장했고 쌀로 술 만든 것은 사치라고 여겨서 1963년 3월 1일부터 서민의 술인 막걸리 제조에 쌀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4년에는 사용 원료의 2할 이내로 백미 사용을 허용하면서 쌀 20%, 밀가루 80%의 막걸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1966년 8월 28일부터 백미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먹을 수 있는 쌀 막걸리가 그때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그런 막걸리였다.
그렇다고 막걸리를 안 마시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막걸리를 만들었습니까? 쌀막걸리를 금지하면서 대신 밀막걸리가 등장합니다. 밀막걸리는 쌀막걸리보다 단백질이 많아서 발효 과정에서 숙취 원인 물질이 더 많이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날 머리가 훨씬 많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죠. 맛도 단맛이 떨어지고 신맛이 강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걸리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밀주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당시는 집에서 술 빚는 것도 금지가 됐었는데 밀막걸리로 성이 안 찬 술꾼들이 몰래 쌀로 만든 쌀막걸리를 밀주로 만들어서 숨어서 마시고는 했습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그 맛을 몰랐다면 괜찮았을 텐데 쌀막걸리 그 맛을 아는 상태에서 맞아. 얼마나 더 먹고 싶기도 하고 뭐 그립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언제 이제 쌀막걸리 제조가 허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쌀 부족을 1971년 통일벼가 해결합니다. 드디어 이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벼는 이삭 하나에 나달이 80개, 90개 정도가 열려요. 그런데 통일벼는 보통 120개에서 130개, 많으면 200개, 300개까지 열리는 다수학 품종이었습니다. 이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1974년 쌀 생산량이 3천만 석을 돌파했고 1975년 쌀 자급을 달성하고 1977년 4천만 석을 돌파하는 등 신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쌀이 풍족해지면서 마침내 정부가 쌀막걸리 금지를 철회했고 오늘 이야기하는 1977년 12월 8일 쌀막걸리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오랫동안 좋아하던 쌀 막걸리 사람들을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부활을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뭐 그런 느낌? 네, 쌀막걸리가 다시 시판되던 날 서울 시내 모든 대포집에는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술꾼이 몰렸고 난리 밤 났네. 8시에 모든 막걸리가 동날 정도로 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역시 쌀로 빚으니 마실만하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한쪽에서는 예전 맛이 아니야, 기대보다 싱겁다라 이렇게 아쉬워하는 애주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쌀막걸리 부활은 의료보험 실시,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함께 그해 10대 뉴스에 포함됐을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다시 또 쌀막걸리가 사라졌다고요? 네, 이 정도면 정말 쌀막걸리 순환 시대죠. 쌀 소비가 늘자 정부는 2년 후인 1979년 11월부터 막걸리에 쌀만 사용하게 했던 것을 철회하고 밀가루와 잡곡을 섞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막걸리 제조업자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밀가루 막걸리만 만들면서 쌀막걸리는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후 1989년 11월 정부가 다시 쌀막걸리 제조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듬해 1월 쌀막걸리가 다시 시판됐고 지금은 주로 쌀막걸리 위주로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막걸리는 정말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네. 중장년은 물론이고 MZ세대 입맛까지 사로잡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서민과 함께 해온 술 막걸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쌀막걸리든 밀막걸리든 술은 늘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알죠? 그렇게 하네요. 알지.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네. 적당히 안 드셔도 장현 씨.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12월 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3년 12월 3일은 부산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부산은 후방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간첩 침투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부산 앞바다로 간첩이 침투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요즘 간첩이 어딨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8, 90년대에는 정말 간첩 얘기 많이 했었고 네. 특히나 다대포 무장공비 중장년층한테는 잊히지 않는 사건이죠. 네, 다대포 앞바다로 무장간첩이 침투하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83년 12월 3일 밤 부산 사하구 다대포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북한 무장간첩 2명이 백사장으로 침투했습니다.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우리 국군 5명이 이들을 발견하고 무장간첩이 더 가까이 접근하길 기다렸고 이들이 다가오자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 간첩을 생포하기 위해 총을 쓰지 않았고 장비는 몽둥이, 대검이
전부였는데요. 무장간첩 조장이 목에 걸고 있던 기관권총을 발사하면서 함께 침투한 조원에게 수류탄 까라고 외칩니다. 수류탄 안전핀을 빼고 던지려던 그 찰나에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못 던지게 하도록 국군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야, 저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면은 이거 지고 있는 걸 이제 놔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게 터져서 주위에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 이야,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수류탄이 안 터지게 이렇게 잡고 있는 동안에 바닥에 떨어진 안전핀을 다시 주워서 끼워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안전핀을 한 사람이 찾고 있는 동안 수류탄을 잡고 있던 군인은 간첩에게 계속 얼굴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군인이 안전핀을 금방 찾았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결합해서 결국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말리는 이 작전 끝에 북한 무장간첩 2명 생포에 성공했고 이들은 생포 즉시 국군 부산통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와, 우리 국군들이 정말 목숨 걸고 무장 간첩을 생포했습니다. 근데 그 간첩 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됐나요? 조명탄이 터지고 우리 군의 작전이 시작되자 이들을 싣고 왔던 5톤급 간첩선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43분경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한 해군 함정과 공군기가 이들을 쫓았고 밤 11시경 부산 영도 남방 9km 해상에서 고속정으로 들이받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간첩선에 남아있던 3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군이 여기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네. 다대포 쪽으로 간첩이 침투한다.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 군은 간첩들의 침투와 침투 시간까지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군과 정보당국이 사전에 침투 정보를 입수하고 HID, 북파 공작원들이 한 달간 무장공비 생포 훈련을 했고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무장공비들이 보통 그 당시 내려오면은 그냥 어설프게 하진 않고 정말 이 나라를 거의 그렇게 하려고 오기 때문에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면서요, 그게. 네, 간첩들이 타고 온 반잠수정에서 인양한 북한 무기들을 보면 로켓포, 기관총, 시한폭탄 등 엄청났습니다. 이야. 생포된 간첩들도 간첩 필수품인 통신기와 은닉이 쉽고 분당 850발을 쏠 수 있는 체코제 기관단총, 수류탄, 대검, 무성권총인 베이비 브라우닝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무기들은 실제로 이제 남한에서 사용할 예정이었던 네. 거잖아요. 어이구야. 아, 정말 섬뜩합니다. 그럼 이 무장 간첩들 언제 북한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대포에 12월 3일 밤에 출연했으니까 12월 3일 그날 오전에 북한에서 출발했어야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보다 훨씬 전인 11월 30일에 북한 원산항에서 대마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대포 침투 공장 모선은 반잠수정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큰 배는 레이더에 걸려서 발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 어선으로 위장하고 대마도에서 레이더에 안 걸리는 반잠수정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면 물살에 티가 나니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와서 늦은 밤에 침투한 거죠. 그런데 우리 바다에 김양식용 목책이라는 뜻밖의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목책 때문에 반사 잠수정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무장간첩 2명이 반잠수정을 대기시키고 오리발에 스노클링을 착용하고 약 1km를 수영해서 다대포에 침투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나요? 네, 이들의 정체는 북한 노동당 작전부 산하 313 원산연락소 소속 조장 전충남과 조원 이상규였습니다. 이들은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고 난파된 공작원이었는데요. 뒤에 한국에 살기를 선택하고 침투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충격 폭로를 합니다. 이들은 먼저 한국에 난파했던 북한 공작원 1명을 다대포 해안에서 접선해서 부산의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한국의 주요 인물을 암살해서 한국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그날 밤 기지로 복귀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침투가 성공을 했다면은 우리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무장 간첩이 폭로를 했잖아요. 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사건 일주일 만인 12월 11일 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3.37km 구간에 군 철조망이 쳐졌는데요. 그 뒤로 군 경비병력이 철수한 후 방치되다가 2002년과 2007년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당시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은 우리나라 국군 영웅들의 목숨을 건 작전 덕분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입니다. 지난해예요.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작년도 역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네. 바로 러브스토리. 아, 이 영화의 주인공 2023년 12월 8일은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라이언 오닐이 사망한 날입니다. 라이언 오닐은 러브스토리의 남자 주인공 올리버 역을 맡아 70년대의 청춘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이날 82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라라라라라라라라 러브스토리. 이거죠. 오, 네, 이거 너무 눈하고 유명한- 너무 잘 네. 어울리고 저기 화면이 나옵니다만은 라이언 오닐의 그 온화한 미소 네. 그리고 푸근한 얼굴 남자들이 보기에도 야 저런 미소는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부러운 미소예요. 네, 네. 여학생들의 심금을 울린 건 뭐 물론이고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라이언 오닐. 처음 어떻게 배우가 됐을까요? 라이언 오닐은 41년생입니다. 194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설가인 영국인 아버지와 조연 배우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 아마추어 복서 활동을 해서 상당히 몸이 좋았어요. 배우가 꿈이었던 그는 운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배우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1964년, 196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미국 드라마 페이튼 플레이스에 출연하면서 TV 스타가 됩니다. 이 드라마는 1972년부터 74년까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500회 이상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당시까지 국내 TV 역사상 최장기간 방영된 외화로 기록이 됩니다. 또 라이언 오닐이 연기한 금수저 로드니 해링턴 입고 나온 그 재킷이 해링턴 재킷이라고 불리면서 대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해링턴 재킷 그 명칭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해링턴 그렇군요. 재킷이 이거였어요. 라이언 오닐이 입어서 이렇게 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군요. 근데 정말 러브 스토리는 겨울 요때 딱 어울리고 눈밭을 그 연인이 둥글면서 이렇게 그쵸. 장난치고 네. 그거 다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네. 로맨틱한 장면이죠. 네, 1970년 라이언 오닐은 사랑 영화의 대명사 러브스토리의 남자 주인공 올리버로 출연하면서 이리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러브스토리는 1970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서 데이트를 친 영화인데요. 특히 눈밭에서 뒹구는 장면과 그때 나온 그 OST는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재벌가 아들이자 하버드대 학생인 올리버와 이탈리아 이민 가정의 가난한 빵집 딸 제니는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고 올리버는 아버지와 의절까지 하면서 제니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제니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아유.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가 이런 있네. 스토리라인 익숙하지 않으세요? 불치병에. 네. 익숙하죠. 네. 네. 러브스토리 이후에 러브스토리 장르라고 불리는 비슷한 영화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러브스토리는 멜로 영화의 교과서로 자리를 잡게 되죠. 네, 지금 봐도 이게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는 게 저때 저 그 화면의 색감도 뭔가 가슴을 뭉글하게 만드는 그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언 오닐, 이 본인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딸이 또 끼를 물려받아가지고 또 배우를 했다면서요. 네, 인기 여배우죠. 테이텀 오닐이 라이언 오닐의 딸입니다. 1973년 영화 페이퍼문에서 아빠와 딸이 함께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라이언 오닐은 능청스러운 사기꾼 모세 역으로 딸 테이텀 오닐은 그 사기꾼을 쥐락펴락하는 맹랑한 에디 역으로 나옵니다. 당시 테이텀 오닐의 나이가 10살이었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최연소 여우 조연상을 오. 받았습니다. 부녀가 함께 연기했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그런데 이 라이언 오닐이 그렇게 뭐 가정적인 아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명한 뭐 바람둥이였다면서. 네, 이 인기 연예인의 사생활은 사실은 역사는 아닌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죠. 할리우드에서 라이언 오닐이 만나지 않은 여배우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결혼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페이튼 플레이스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조안나 무어와 결혼해서 아들 그리핀과 딸 테이텀을 낳았지만
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빅바운스를 찍으면서 알게 된 리테일러 영과 재혼했다가 또 6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언 라이언 오닐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없는 거예요? 다 사랑했을걸? 다 진정 아니야? 다 진정?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네. 아, 마음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만큼은. 네. 그때 진정 사랑했을 텐데 끝까지 사랑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천하의 바람둥이 라이언 오닐에게도 진정한 사랑, 끝까지 한 사랑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드라마 미녀 삼총사에서 환한 미소로 인기를 얻은 파라 포셋이었습니다. 유명하죠, 건치. 파라포세. 네, 라이언 오닐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첫 결혼에서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고 남자를 못 믿게 된 파라포셋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라이언 오닐의 계속되는 구애에 오랜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파라포셋이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라이언 오닐은 그녀에 대해서 극진히 간호를 했고 진심을 알게 된 파라포셋이 결국 결혼을 승낙했지만 2009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고 결국 결혼식은 무산이 됐습니다. 라이언 오닐은 결국 파라포셋의 묘지에서 마지막 프로포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뒤늦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정말 영화 같은 사랑을 또 했네요. 근데 지난 2023년 이제 라이언 오닐이 세상을 떠났죠. 네, 라이언 오닐은 과거 백혈병으로 투병한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2012년에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 8일 가족 곁에서 82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떠오르는 영화 러브스토리와 배우 라이언 오닐. 그 아름다운 미소는 세계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스키장에 가면 울려 퍼지는 러브스토리의 OST. OST. 아. 아이고,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주부님들이요, 냉장고를 딱 열고 나면 아휴, 뭐 먹을 게 없나? 그리고 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갔다 오시면 아유, 이렇게 샀는데 뭐가 해 먹을 게 없네?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싹 없애드리는 아주 비법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고추 한 봉지 샀다. 오. 요 고추 한 봉지 사가지고요, 아주 맛있는 메뉴 만들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바로 만능 고추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요 만능 고추 양념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두부 조림에, 돼지고기 삼겹살 조림에, 갈치 살짝 구워서 요거 딱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두부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 요 양념장 탁 넣고 같이 잡수시면 정말 끝내주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만능 고추 양념장 제가 오늘 비법 팍팍 넣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아, 요거 동치미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 딱 골라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하시는 거 있어요. 바로 고추절임 장아찌입니다. 노랗게 삭힌 고추절임이 아주 일품인데요. 요것도요, 동치미뿐만 아니라 백김치에 들어가도 맛있지만 요거 다져가지고 사태살에다가 묻혀놓으면은요 정말 맛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만능 고추 양념장과 고추절임 장아찌를요, 고추 한 봉지 삿다로 든든하게 만들 건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뭐 사실 그 주부님들 고민이 오늘 뭐 먹지가 뭐냐면은 반찬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고추 양념장 그리고 고추절임 장아찌 만능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보은 선생님께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비법을 알려준다니까 우리가 잘 네.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기대됩니다. 네. 일단 맞는 고추 장아찌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고추를 이만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이쁘죠? 네. 요거는 지금 풋고추예요. 풋고추가 요새 살짝 매워요. 아. 끝물이라. 그리고 요거는 지금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는 뭐 당연히 맵겠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붉은 고추인데 붉은 고추도 살짝 프레시하지만 매운맛과 단맛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쓰셔야 맞는 고추 양념장에 양념이 굉장히 튼실하고 좋습니다. 요거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서 먼저 쓰는데 요거는요. 일단은 다 썰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써느냐? 아주 잘게 고추 씨까지 썰어주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철규 씨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네. 고추를 먹으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매울까요?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끝으로 갈수록 네. 그래요? 끝은 좀 쓰고 네, 앞에가 딱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세 분 다 틀렸습니다. 어머. 중간? 가운데요? 네. 우와. 고추를 먹을 때는요, 중간 부분에 시작하는 태좌라는 부분이 있어요. 씨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맵습니다. 아, 그래서 친구가 탁 한 입 먹고 야 이거 안 매워 하고 먹어보면 그때부터 그쵸, 그때 맵죠. 난리 나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건 친구가 장난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매운 고추가 싫다 하실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 빼면 되는데 이게 또 고추장아찌는요 가운데 부분 매운 게 있어야 또 맛있으니까 네. 빼지는 말고 이렇게 씨가 많은 부분은 맵다고 하더라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섞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쵸. 잘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풋고추도 이렇게 좀 섞어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섞어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고추 가지고 고추 절임 그 소박이를 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고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맨 끝쪽에 농약 성분이 있어서 요건 좀 잘라 먹어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맞아요. 어느 고추 농사 짓는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어머.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다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세척만 해서 잡수시면 좋은 걸로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다 어슷썰기를 하면 되는 네. 거죠? 근데 여기 썰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슷썰기가. 네. 왜 이렇게 어슷썰기를 하냐면 이래야 씨와 과육이 적당하게 잘 붙어 있어서 나중에 장아찌로 우리가 드실 때도 좋고요. 요거 가지고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풋고추예요. 네. 그것도 약간 끝물 풋고추기 때문에 살짝 맵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풋고추만 하면은 혹시 또 나는 조금 싱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청양고추 준비를 합니다.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 나는 청양고추와 풋고추를 조금 구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청양고추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진짜 구분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럼 구분이 먹을 때도. 되죠. 네, 먹을 때도 나는 청양고추는 조금 덜 먹을 거야 하고 그건 또 골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하시면 사람은 돼요. 동글동글한 거 먹으면 맞아요. 되고. 네. 고추의 매운 향이 일로 확 날라오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그거 이렇게 썰면서 안 매우세요? 얼마나 맵겠어요. 참는 거죠.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정말 매워요. 눈물이 찔끔 날 일로 정도로 향이 확 매운데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참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달인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뜨거운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것도 참고 매운 것도 참고 극한 직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썰어놨어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 두 개만 하면 참 좋긴 하나 빨간 고추가 들어가야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빨간 고추도 또 같이 하나 썰어서 넣겠습니다. 네. 꼭 저렇게 색감을 대비를 줘야 뭘 먹을 때도 맛있어 보이고 보기도 좋고요. 그러기도 하고 오늘따라 유독 고추들이 이게 윤기가 되게 좋아요. 희한하네. 저희가 시장에 가서 굉장히 좋은 고추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줬어요. 색도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네. 우리가 이제 맛있는 만능 작물을 끓여야 됩니다. 맛있는 만능 작물은 어떻게 끓이느냐? 바로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간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요게 아주 기본 사이즈예요. 보시면 간장이 있죠. 네. 간장에다가 우리가 물을 조금 넣어야지만 간장이 희석해서 좀 짠맛이 덜하잖아요. 이건 지금 진간장 3컵이에요. 그래서 생수 2컵인데 이 생수 2컵에 뭘 하느냐? 바로 저희가 사과를 좀 넣을 거거든요. 사과를 채 썰어서 그 생수에다 그냥 담그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파를 준비하시는데 양파 껍질까지 있으면 양파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것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껍질까지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마늘은 통째로 넣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알릴린 성분이 바깥으로 안 빠지니까 좀 으깨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강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향이 좀 그윽해지죠. 생강 채 썰어서 넣어주세요.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황태포. 황태포를 넣게 되면 굉장히 감칠맛뿐만 아니라 은근한 맛을 내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차례대로 넣을 건데 이게 넣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간장을 먼저 넣고요. 네. 아니, 순서를 잘 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양파를 넣습니다. 단맛이 조금 빠져나오면서 매운맛도 없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말린 황태포를 넣어요. 그럼 처음부터 끓게 되니까 황태포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 넣고요. 으깬 마늘. 그쵸, 쓰는 으깬 거죠? 마늘. 그다음에 생강도 넣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물에다가 뭘 넣냐면은 사과를 썰어 넣었어요. 네. 이게 지금 단맛이 있거든요. 요거를 끓을 때 넣어주세요. 왜 이걸 제일 나중에 넣냐 하면 사과가 비타민 C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이 끓이게 되면 단맛은 빠지지만 영양소는 조금 없어지니까 그 영양소를 챙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맨 나중에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팔팔팔 끓여줘요. 팔팔팔 끓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됩니다.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은 한 2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이 정도 되거든요. 뭐 약처럼 됐어.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굉장히 진한 맛이에요. 이게. 달고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채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밑에 볼 하나랑.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따라요. 와, 진짜 무슨 약 같아요. 그래, 약 때린 것 같아. 아, 국물만 빼는구나.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국물만 이렇게 쪽 뺍니다. 이렇게 쭉 빼줘요. 쭉. 아. 막 누르면서, 그쵸. 누르면서 이래야지 빼야- 다 나오잖아요. 네. 네. 제가 베테랑 주부예요. 이거 제가 놓치겠어요. 자, 그랬으면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아찌 그러면 뭐뭐 들어가요? 식초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이제 넣기 시작해요. 이제. 자, 제일 먼저 뭘 넣느냐 하면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 아, 그거는 식히지 않고 바로 네, 넣어. 설탕을 바로 넣고요. 잘 저어서 또. 잘 저어서 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 탄산수예요. 오. 탄산수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 고추나 아니면 청양고추나 붉은 고추에 있는 약간의 매운맛은 있으나 아린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산수를 넣고요. 그다음에 맛술과 식초를 넣습니다. 식초는 끓이게 되면은 향이 날아가서 새콤한 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식은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단맛이 조금 더 좋은 게 나중에 양념장으로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청을 넣습니다. 다 됐어요. 야. 무슨 과학 시간 같지 않아요? 저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설탕도 들어가고 매실청도 들어갔어요. 네. 이제 다 됐으면 요거 이제 다 녹았잖아요. 자, 녹았으니까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이제 담아줘야 돼요. 어디에 담느냐? 이제 통에다 담아야죠. 자, 여기에다가 항아리 비슷한 통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병이 있다 그러면 열탕 소독한 병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고추 먼저 넣고. 근데 고추를 한꺼번에
쫙 다 넣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넣으면은 섞어 먹기가 안 되잖아요. 네. 골고루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 안 매운 거 같죠? 매워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넣고 저거 해서 냉장고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요거요 냉장고 안에 있잖아요. 고기만 구우면 돼요. 그쵸. 그쵸. 다 어울려. 그리고 요새는 생선살도 순살로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고등어살, 뭐 갈치살 그쵸. 이렇게 구운 네. 다음에 요것만 싹 올리면 돼요. 야. 오. 맛있겠는데요? 자, 통도 딱 맞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이제 넣기만 하면 돼요. 이전 선생님이 양파로 이렇게 장아찌 만들어 주실 때 네. 레몬 슬라이스해서 많이 넣으셨었잖아요. 그쵸. 요번에는 레몬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우리 한식 반찬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뭐 레몬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장아찌로만 먹을래 하시면 레몬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두부에도 넣고 순두부에도 넣고 뭐 북어채, 오이채 뭐 이런 거에다 다 할래 그러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만능 양념장으로 쓸 거니까 네, 요대로 쓰겠습니다. 작물까지 아, 딱 맞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해보고 갖고 왔겠어요. 아주 딱 맞습니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살짝 무거운 누름돌이나 아니면 접시로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저는 사실은 요거 3일 후부터 바로 먹어요. 그래도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 3일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삭게 되겠죠. 장아찌가. 자, 그랬으면 요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 맛있겠죠? 네. 네, 맛있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또 갖가지 반찬이 가능한데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요. 바로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지금 북어채거든요. 아, 부어채. 네. 그다음에 요거 오이예요. 오. 오이 살짝 조물조물 설탕하고 식초하고 소금에다가만 살짝 절여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추장 약간 넣고요. 한 스푼, 두 스푼? 2스푼 정도. 네. 네, 2스푼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물엿 조금 넣고요. 야, 요것도 보니까 밥도둑이네요. 네, 요거 완전 밥도둑이에요. 네. 어우. 그리고 요게 약간 식초예요. 그래야 새콤하겠죠? 그쵸. 그리고 단맛 조금 넣으려면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깨소금 옆에 갖다 놓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나는 고추장아찌 조금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우, 맛있겠다. 올려놓고 네. 그리고 작물은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고추장 때문에. 네. 딱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 그러면 아주 맛있는 맛이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두부만 슬라이스해서 살짝 그 들기름에 구운 다음에 요 고추장아찌 올려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요 북어채하고 오징어 오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무치는 걸 조금 해왔어요. 네. 요것도 잡수시면 아주 맛있죠. 자, 다 됐습니다. 어, 그래서 맛있다. 양념장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네. 이렇게 반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뭐 뚝딱뚝딱이에요. 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만능 고추 양념장이 아주 맛있게 북어채 오이 무침으로 변신이 되는 야, 거죠. 앞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보면 되는 네,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네. 일단 향 먼저. 아, 향도 너무 좋아요. 고추와 같이 먹어야죠. 네, 고추랑 이 오이랑 북어채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싹 올려서 잡숴 보세요. 그리고 양념장도 한번 같이 잡숴 보셔야 돼요. 고추에 양념이 아주 잘 들어갔어.
요채 안에 잘 뱄네요. 네. 그렇죠. 아주 잘 뱄죠. 그리고 이게 고추장 양념까지 싹 배어 있네. 난 간장 맛이 날 줄 알았거든. 세 가지 맛이 어우러지는데 네. 다 들어가요. 오이가 있어서 그 식감도 책임을 져주는 것 같아요. 네, 오이 맞아요. 넣어야 되겠네. 그렇죠. 오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더 맛있죠. 아작아작해요. 야, 이거 다른 반찬 필요 없겠는데요, 선생님? 맛있겠다. 그냥 요거만 먹어도 네, 충분합니다. 아주 맛있겠죠. 네. 요 국수에 얹어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자, 그랬으면 다음 두 번째 요리 할까요? 네.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고추 절임 장아찌예요. 우리가 보통 고추 절일 때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절이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절일 때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가위를 이용을 해서 요 꼭지를 1cm 가량으로 이렇게 먼저 좀 따주세요. 이렇게 네. 따주세요. 아예 끝까지는 아니고 살짝 일부러 네.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들고 먹잖아요. 아하. 그렇죠? 네. 그래서 1cm만 이렇게 따주세요. 아, 그리고 요거는 꼭지를 다 따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겠죠. 그대로 우리가 요거를 바로 삭혀서 먹을 거니까 그럼 깨끗하게 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베이킹 소다로 닦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거까지 잘라서 줬어요. 아,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베이킹 소다로. 네, 왜냐하면 닦는 이게 거예요? 보통 이제 열흘 이상 삭힐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요 옆에 지금 베이킹 소다가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랬으면 물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타서 야, 제대로 시키겠다. 깨끗하게 넣고 네.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헹궜으면 그 다음에 물을 하나 더 준비하세요. 물을 하나 더 준비해서 여기에다가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식초거든요. 네. 마지막 헹군 물에 식초를 헹궈요. 그래야 훨씬 더 깨끗합니다. 마지막 살균 작업을 해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식초로 헹궈주세요. 네. 아, 하긴 이것도- 저거 그대로 째로 먹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주세요. 이미 맞는 그 고추장 너무 맛있어서 그쵸? 다음 그 장아찌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바로 요게 굵은 소금이에요. 네. 이 굵은 소금이 지금 300g이거든요. 왜 300g 준비했냐면 제가 고추 절임장아찌를 준비하는 키로수가 3kg예요. 딱 10%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얹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어머나. 와. 요게 지금 3kg예요. 이 3kg에 소금물을 300g을 넣고 끓여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소금물을 팔팔팔 끓여서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뜨거운 걸 붓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걸 부어야 돼요. 근데 차가운 걸 붓는데 차가운 거 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포크. 그래서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아, 안으로 잘 배이라고. 네.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니까 쪼글쪼글 안 하고 안에 소금물이 팍팍 잘 스며들으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 진짜 그냥 넣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그렇죠. 있겠네요. 확실히 있죠. 아. 포크를 한 번씩만 하면 되죠, 선생님. 네. 뭐 두 번 하시고 싶으시면 두 번 해도 하셔도 돼요? 되는데 한 번만 저는 딱 해요. 한 번씩만 해요. 이렇게. 왜냐면 두 번 하면 힘들어서. 네. 딱 한 번씩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 저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 포크로. 쪼글쪼글 완전 쪼그라들까요. 삼투압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지.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 삭힌 고추 장아찌 무친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삭힌 고추 장아찌를 무칠 때 굉장히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찍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건 바로 요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의 무게는 항상 고추의 10%. 그래야 절임이 잘 되거든요. 아.
딱 제가 열흘만 절였는데 사실 제가 열흘 절이면서 마음을 굉장히 졸였어요. 라인 맞추는 겁니까? 아니요, 노랗게 안 삭혀주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물기를 하나도 없이 닦은 다음에 이렇게 다 안 치세요. 안 치고 나서 여기다가 뭘 넣느냐, 누름돌 하나를 딱 올려주세요. 오늘 저희가 짐이 굉장히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돌까지 챙기시느라고. 누름돌 하나를 올려주세요. 누름돌 하나를 올려주어야 뭐가 좋으냐 하면 이게 뜨질 않아요. 만약에 둥둥 뜨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물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삼투압이 되는 게 아니라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골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름돌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또 어머님들이 저 누름돌 저거 어디서 샀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꺼운 접시들 해주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찬물 들어가니까 페트병에다가 물 꽉 채워가지고 올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랬으면 소금을 여기에다가 팔팔 넣고 끓였잖아요. 네. 지금 차게 식혀놨어요. 완전히 차게. 차게 식혀놓은 소금물을 여기다가 부어요. 요거. 제가 지금 앞에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지금 잘 붓고 있죠? 네. 아이고 철규 씨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네. 혼자서도 잘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인이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딱 맞아.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저희가 삭혀요. 오늘부터. 얼마나? 열흘 정도.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좀 안 삭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삭혀도 괜찮아요. 한 15일 정도 넉넉하게 삭혀주세요. 어디다 놔둬요? 이거 그냥 실온에 두시면 돼요. 네. 실온에 굉장히 뭐랄까 시원한 베란다 있는 데다가 네. 베란다 안쪽에다 두시면 이게 지금 딱 열흘 된 거거든요. 색이 통통하니. 조금 덜 사갔잖아요. 네. 그쵸? 완전히 삭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완전 쪼그라들었네. 단계별로 가지고 오셨네. 네. 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처음 담았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았을 때는 돌을 빼내니까 요렇게 조금 덜 사갔어요. 그쵸? 네, 네. 요걸 조금 더 삭히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자, 너무 그랬으면 빡세겠네.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어요. 네. 요거 한번 잡숴 보세요.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그냥 먹기도 하고 요거를 또 맛있게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요걸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 먹느냐. 와. 이게 그냥 소금만 그거 된 거네. 매콤, 짭짤, 상큼. 그쵸? 이거 너무 맛있다. 자, 네, 그랬으면 여기 지금 고기에도 올려놨네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그걸 할 건데요. 네. 제가 일부러 사태살을 이렇게 조금 삶아놨어요. 네. 사태살을 이렇게 삶아서 여러분들한테 고기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태살을 이렇게 예쁘게 썰어요. 진짜 딱 맛을 보니까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딱 같아요. 얹어가지고 먹으면 최고야. 왜냐하면 보통 이제 사태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기 맛이 많이 나긴 하지만 이게 약간 조금 쫄깃쫄깃하면서도 조금 뭐랄까 퍽퍽한 맛이 나잖아요. 네. 요거를 무치는 게 좋아요. 자, 어디에다 무치느냐? 이렇게 놓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준비한 고추가 있었죠. 요거 지금 다 삭힌 거. 네. 삭힌 고추를 좀 썰어 주세요. 이렇게. 식감도 너무 좋고 약간 톡 쏘는 맛도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썰어서 다져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썰어서 넣어 주세요. 자, 근데 요것만 하면은 조금 짭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넣느냐 하면은요. 바로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조금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어 주세요. 참기름. 무조건 맛있죠. 그리고 약간 나는 달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고추가 약간 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올리고당이나 물엿 조금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깻가루를 넣어주세요. 근데 다른 간은 안 하셔도 돼요. 소금 간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여기에 지금 벌써 소금으로 삭힌 거니까 네. 간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기대됩니다. 저 맛도. 근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 제가 그만 이제 멘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손이 가요. 계속 먹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좀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해갖고 온 거고 요거 지금 금방 무친 거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너무 좋죠. 세 분이 한번 잡숴 보세요. 요거. 금방 무친 것도 네. 금방 요걸로 무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잡숴 네. 보세요. 이게 달라. 방금 이게 윤기가 다르네. 향이 다르네, 향이.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자, 요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맛있다. 그렇죠? 맛있죠? 음. 요게 삭힌 고추를 그냥 잡수셔도 좋지만 양념에 묻혀도 좋고 이렇게 고깃살에 같이 버무려서 잡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무침에도 삭힌 고추 2개 다져서 넣습니다. 그럼 아주 상큼하고 맛있거든요. 네. 동치미뿐만 아니라 백김치에도 들어가잖아요. 요 골고루 쓰시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네. 고추 한 봉지 사서 아주 두고두고 냉장고에 두고 쓰실 수 있는 아주 반찬이 됩니다. 야, 고기랑 삭힌 고추가 아, 이게- 궁합이 이게 맛있죠. 맛있어서 눈이 번쩍 뜨는 맛이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두른 그 참기름 참기름 향이 딱 올라오죠. 올라오면 네. 너무 좋아요. 네. 오,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미리 준비를 해드렸는데 야. 이렇게 바로 버무려서 잡수시니까 아마 이게 더 맛있긴 할 거예요. 야, 그렇죠? 오늘도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보시면서 어머님들 그냥 냉장고 속에 고추 한 봉지로 든든하게 만들어 두시면 마음도 참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차이가 어떻게 방금 한 게 좀 더 그 맛이 있나 어떻게 되나요? 저는 방금 한 거에 한 표.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조금 더 촉촉하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야, 이렇게 고추 한 봉지로 만들어보는 냉장고 든든한 비법 요리들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어느덧 날씨가요. 또 겨울이 왔다 보니까 밤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야식 찾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한 야식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주 건강한 야식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주변에 보면 뭐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음료로 몸을 데우는 게 좋겠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보온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서 출근길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눈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일부 지역은 눈이 조금 쌓일 수 있는데요. 강원 영서에 최대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10도, 부산은 12도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대기가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눈비가 그치면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에는 무려 영하 4도까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갈수록 네. 사람이 마음을 좀 이렇게 딱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네. 날씨도 추운데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중심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 Play the next channel A